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국가적 망신입니다.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제1야당 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입니다.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이를 손가락치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들이 바로 반평화 세력이며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여기까지 number 5. 왔습니다. 패스트트랙법 통과하라! 선거제가 부의됨과 동시에 금수반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나와주세요. 민주평화당이 최선봉에 서서 연동형 비례제 관철 시키겠습니다. 네, 11월 28일 정치권이 시작합니다. 양반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제 단식 중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는데 오늘부터는 한국당 의원들이 동반 단식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적인 동반 단식 시작 땅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보니까 영상이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정미경 그리고 네. 신보라 최고위원 두 사람만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그래요? 것처럼 앞에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네. 현수막까지 이렇게 네. 깔아놓고 있는데 네. 일단 황교안 대표는 일단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반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잖아요. 예상되는 일이긴 한데 미중 간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중국이 우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라면서 서명 사실을 알렸는데 네. 중국 정부가 즉각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아, 바로 입장을 냈어요? 네,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는 성명을 네. 냈는데 무엇보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글쎄 심각하잖아요. 말이에요.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네. 해석도 나옵니다.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네. 우리 들어가서 안경 원래 썼던가?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의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도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게 청와대의 기류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정해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논란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왜 하필 이때 한참 있다가 지금 수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오늘 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사 경위 등을 또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국당이 과거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허위 주장이라는 게 한국당의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올 8, 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실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3건 중 1건꼴로 편법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1,536건의 거래 중에서 500건이 넘는 곳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고 강남 4구와 우리가 보통 이제 마용성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마포, 용산, 송동 쪽에 관련한 의혹들이 집중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초에 2차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 방안부터 살펴보고요.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등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소식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 또 패스트트랙 협상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무슨 발사체를 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교육부가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비 중 40%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중2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또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오늘 국토부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팀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 부동산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하였습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에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가르칠 교자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식에게 3가지 매듭을 짓는 법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시대상과는 조금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매를 들어서라도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세상에 가르침을 준다는 뜻인데요. 당연에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갈고 더하기 치고, 즉 시간을 들여서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과도 1, 2년 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교육이 백년지 대계란 말 점차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 입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겠죠.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또 총책임자인 교육부 장관도 단명하기가 일쑤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겠고, 나쁘게 해석하면 외풍에 휘둘리는 교육 정책입니다. 오늘 교육부가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교육부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대학을 정시 확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현재의 학종 전형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6개 대학이 정시 확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현재 이들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 평균 29%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선발 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된 학종도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의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또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수상 경력이나 개인의 봉사활동 실적, 또 자율 동아리, 독서활동 등등등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중3부터는 단계적 폐지, 현 중2부터는 전면 폐지입니다. 입시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든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 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 전형을 신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을 합쳐서 사회 통합 전형으로 명명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능 위주, 즉 정시 전형 정원의 40%, 사회 통합 전형의 정원 2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또 일반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전형이나 외국어 등 특정 학교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역시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입니다. 자, 교육부의 이번 개편안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논란 이후에 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발언이 나온 지 근 석 달 만에 나왔습니다. 임기 하반기 공정개혁 드라이브를 건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의 본질이 개인의 부정이나 일탈이 아니라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교육부는 1년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각대하게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대는 없다라던 입장,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급하게 선회했습니다. 지시 이틀 뒤 유은혜 부총리가 정시 확대 비율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자, 문득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입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는 반대선상에 있는 정책입니다.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인데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또 수능의 축소와 맞물려 있습니다. 진보, 보수 교육단체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나온 건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한국교총은 동문화위의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뒤바뀌었다라고 비판했고 전교조는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무의로 돌리는 결정이자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대입을 결정짓고 또 사교육 과열을 부추긴 수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2012년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이후에 논술, 학종 등 수시 정원이 늘고 수능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수시에 꽂힌 학종,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이 커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다시 수시는 줄이고 정시는 늘린다는 정책. 물론 현실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겠지만요. 도돌이표 같은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확대, 학종은 대폭 축소입니다.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제 북한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합참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합참이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그런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이 없어요. 뭐 언제 어떻게 발사했고 어디서 발사했다는 정보는 없고 지금 이제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저 정보가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에 밝힌 정보의 전부입니다. 네, 이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글쎄요, 뭐 탄도미사일인지 또 뭐 방사포인지 뭐 SLBM인지 저희가 뭐 그거는 이제 확인이 이제 차근차근 될 테고요.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 한 달 전쯤에 10월 31일이죠. 북한이 이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그 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에서 속보로 다뤘던 바가 있고 그때가 12번째 도발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군이 당시에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고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는 일단 분석을 내놓긴 했는데 아무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미상의 발사체가 발사된 거고요. 최근 저희 정치부에서 다뤘지만은 그 서해 접경 지역에 있는 이제 창린도에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고 실제로 이제 포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이 이제 북한 측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엄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북한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이제 어떤 발사체인지가 확인이 되면요. 제가 지금 이제 배경 설명은 했으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따가 반장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학 입시 이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 반장이 자세히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단 정시 확대와 이제 학종 개선 이게 뭐 두 개의 큰 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 관련해서는 서울 주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정시 비율을 40% 이상 권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오늘 오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 정시비 중
정시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약 40일 만입니다. 오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일본 쪽에서는요, 아직 이제 합참에서 추가적으로 얘기 나온 건 없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해상보안청 발로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항행 경보를 발령을 했다고 하고, 5시 3분쯤 항행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해상보안청이 일본 주변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고요. 아직 합참의 추가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는데 대상도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고 대상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입니다. 평균적으로 정시 비중이 29% 수준이고요. 대상 중에는 한국외대가 38.7%로 가장 높고 고려대가 18.4%로 제일 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비율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줄여서 학종이라고 부르는데 학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학종에 관해서 따로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다만 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원인, 학부모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또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또 진로 활동,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비교과에 적잖아요. 이걸 대입에 반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에 기재는 할 수 있는데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 금지 내용을 적을 때는 교육청이 교사, 학교를 또 엄정 조치하게 됩니다. 이 관리 감독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이 현장 점검과 함께 이 학생부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대학들도 이 학종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부터 고교 정보 블라인드제를 도입을 하고 학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이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세부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외부 공공 사정관이 반드시 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2025년부터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러니까 공약 중 하나였던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최 반장. 그럼 그때 또 한 번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25년도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25, 26, 27이 이제 3년을 네. 고등학생 학교 생활을 보내고 28년도에 대학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의 대입을 대폭 개편한다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5년짜리 미봉 체계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 9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지시가 있기 전 이 당정청 회의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왔었고요. 자, 그때만 해도 교육부와 여당은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네, 정시 확대 방침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과는 반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지금처럼 현실적인 이유 또 한 차례 큰 규모의 개편을 앞두고 있기에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당연히 모르진 않을 겁니다. 지난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그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 촉발된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란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된 방안에 대해서요. 물론 유예 기간도 있고 또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시 현장이라든지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 쏠림 현상이 생각보다 빨리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당장 학원을 더 다녀야 되냐 이런 움직임들이 네. 현장에서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교육부가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교육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급을 조금이나 이렇게 안정되게 가져가고자 2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 부분은 살려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특기자 전형을 좀 수능으로 돌려달라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 공정성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이 수시 안에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을 수능 쪽으로 좀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정시 확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종이나 수능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정한 비율, 또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론화위의 여론조사에서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조금인지 많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많았습니다. 정부가 총선용 개편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일단 뭐 유은혜 부총리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네. 일단 작년부터 이 학종의 불신을 개선해야 한다 요구가 뭐 국회에서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올해도 이 교육부 업무보고 때 학종의 이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실태 조사를 했고 불신 요소가 확인됐기에 개선을 한 것이지 선거에 뭐 활용한다는 거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입제도를 어떻게 그 선거에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가 역으로. 네. 자, 정부가 오늘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내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도 발표했죠? 네, 국토부와 이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이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8에서 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 8천여 건 가운데 수상한 거래가 의심되는 1,500여 건을 정밀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 중 3건 중 1건에 대해 편법 증여에 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6억, 친척들에게 각각 1억씩 줘가지고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거죠? 네, 정부는 그러니까 이 표면상으로는 친족 증여가 포함이 됐지만 실제로는 부모 소유의 금전일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편법, 분할 증여로 의심을 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정밀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이제 강남 4구, 또 이른바 마용성 쪽에 몰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남 4구와 이 마용성, 또 이 서대문구에서 이뤄진 거래는 정밀 조사 대상의 이 절반이 넘는 7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 통보된 532건 중에 이른바 이 강남 4구, 송파, 서초, 강남, 강동구가 30%가 넘게 몰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다 보니 임대 보증금을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하면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업자 대출 등을 받고 원래 용도로 쓰지 않고 주택 마련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들도 많이 적발됐습니다. 용산구에서 40대 남성이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 6억 원을 빌려서 자신의 명의 은행 대출 11억 원을 더해서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례가 있었고요. 또 40대 이 씨 금융기관에서 개인 사업자 주택 매매업 대출 24억 원을 받아서 42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에 전액을 사용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사업 용도가 아닌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로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은 합참은 이제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사실만 발표했고요. 지난달 31일 이후 28일 만에 북한이 다시 한번 발사체를 쏜 겁니다. 일본 쪽에서는 통신과 NHK 등을 통해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오후 5시 전후로 2발의 그 발사체가 발사가 됐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낙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항행 경보를 내렸다는 그런 속보는 제가 얘기한 바 있고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확대, 학종은 축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한 첩보를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에서는 관련 논란, 관련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단순한 행정처리라고 밝혔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금융위 재직 당시 관리 감독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인데요. 자, 이러한 개인 비위 의혹에 담긴 첩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시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 제공, 그리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배우자 생일 선물 등 각종 금품 수수, 그리고 금융위의 인사의 개입 의혹, 행자부 차관을 통해서 지방세 특례 알선 등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3회 정도 발견되었다. 산수와 그림 선물. 자, 이러한 첩보 내용과 함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죠. 자, 그 대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 제재가 있을 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그 업체에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첩보를 검토한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판단합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 자,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중 상당수가 소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지위와 범행 기간, 또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되고 또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금융위를 나온 다음 사실상 영전을 하게 된 경위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감찰 책임자 중 한 명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전 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박 비서관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형식으로 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진행된 수사는 경찰청이 울산경찰에 보낸 첩보에 따라 진행이 됐고 또 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이 첩보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당시 경찰과 청와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죠. 자,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직접 수사를 지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터무니없는 얘기.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에 좀 그런 거 바꿔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네,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이 관련 첩보를 입수했던 걸까요? 자, 박형철 비서관 검찰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줬다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 백 전 비서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는 수많은 첩보와 민원은 이 사안에 따라 분류를 해서 각 비서관실에 이렇게 전달이 된다며 단순히 이첩한 것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를 전달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만큼 많은 첩보가 들어오고 또 이첩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또 확인이 필요한 건 수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다,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표적 수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어제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 김기현 전 시장, 오늘은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문 뭐란 말이야? 문 뭐야? 문 뭐야? 문재인. 이 사람이요, 자기 친구 당선시키려고 공권력을 마구 나누겠다, 이런 지금 의혹들이 계속 지금 불거져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이 개입을 한 것과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공권력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 그래갖고 누굴 공천, 그거 가지고 세상에 저 판사 출신이다만 여성 판사 참 걸러먹는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2년이나 선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이거는 그것보다도 10배쯤 아마 더 무거워질 겁니다. 그럼 한 연평 20년 살아잖아요. 그런데 그 비리 권력 게이트가 밝혀지면 이거는 무슨 사이죠? 탄핵 사이입니다. 탄핵 사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는 다소 뼈아픈 결과인데요. 사면 가능성은 낮아지고 이 형량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사면은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죠.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내려보낸 만큼 연내 선고는 불가능해졌고 또 그 결과에 대해 재상고가 진행이 된다면 재판은 또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도 그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형량은 또 왜 가중될 걸로 보이느냐? 자, 특활비 사건에 적용된 주된 혐의는 국고손실과 뇌물인데요. 자, 1심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국고손실은 맞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뇌물도 아니고 국고손실도 아니다. 대신 이 횡령을 적용해 징역 5년으로 감형을 하죠. 하지만 오늘 대법원, 자, 국고손실이 맞고 또 일부 특활비는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파기환송심 이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만큼 6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재수 구속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본격화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계속 늘어나네요. 네, 많이 늘 것 같은데요. 네, 두 개 다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그럼 1,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둘 다 그 유죄 성격이 짙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국고손실 피해액이 33억 원이라고 봤지만 2심은 27억 원만 국고손실이라고 봤고 6억 원은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3억 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새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자,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이 전달한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심급마다 판단이 달랐던 건 국정원장을 법률상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을 한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이어야 하는데 2심은 아니라고 봤던 거고 이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을 감독하고 또 회계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건 같은 구조의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고손실을 인정했었는데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자, 그렇고요.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2시간 만에 끝났다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검찰이 청구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법의 권덕진 부장판사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또 이익의 크기 이걸 다 종합해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우선 이 비위 내용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단 혐의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번 구속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감찰 무마 의혹 수사 한층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수사 범위를 청와대의 개입 여부로 확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 감찰이 중단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검찰 조전 수석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 박 비서관은 청와대에 현재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권 인사 청탁을 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여권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를 했고요. 검찰은 청와대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이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관련한 의혹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며 조국보다 윗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 조국 수석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죠. 이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는데 혹시 이게 청와대의 하명 수사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인데 이제 당시 이제 첩보를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전달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핵심 인물로 백 전 비서관이 떠오른 상태예요. 이제 오늘 백 전 비서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첩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네, 일단 이 검찰은요,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의 첩보를 넘겨받아 이 김 전 시장에 대해서 소위 하명 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이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면서 업무 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면서 이 비서관실 간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백 전 비서관은 또 없는 의혹을 만들어서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 공개하면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첩보의 원본을 검찰에 넘겼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갖고 있겠네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당시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에 관련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관련 진술, 또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에 그 사건이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1년 전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청장 사건을 이제서야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황 청장 또한 하명 수사라는 야권의 주장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야당 주장은 이제 사실 청와대 인사를 청장님께서 만나셨다 수사 전에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해명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주장을 책임 있는 공직자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예, 그런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 저한테 좀 답변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나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네, 황운하 청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고요. 당시 그러니까 전 울산지검장이죠. 이제 황운하 청장은 이제 경찰이니까 그 황운하 청장이 출세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오늘 언론 보도에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같이 울산지검장으로 있었던 송인택 전 지검장이 황 청장에 대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 자신의 출세와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죠. 자, 송 전 지검장은 황운하 청장이 증거 없는 수사를 했다.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인사권자였던 조국에게 잘 보이려고 수사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조 전 수석과 김기현 전 시장과 경쟁했던 현 송철호 울산시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아시다시피 송 시장은 국회의원 6차례, 광역단체장 2차례의 낙마 끝에 지난해
처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8전 9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 시장이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울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 조 전 수석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었고요. 또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조 전 수석이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반대로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을 때 검사인 송 시장의 사위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들어가 청문회 준비 등을 담당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그 경찰청 관계자가 이제 밝힌 내용인데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가 시청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실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청와대에 9차례 정도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 언론에도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상 알아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것이고 그 버닝썬 같은 비슷한 사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유재수 구속,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본격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젯밤 농성 중이던 천막 안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일이 있었죠. 오늘 새벽 의식을 회복한 뒤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됐든 다행스러운 일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황 대표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저도 정치인들 단식 많이 지켜봐 왔는데 이번처럼 의식을 잃은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겨울 날씨 속에 이렇게 노상 단식을 했던 탓이 크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더 빨리 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하는 점입니다. 자, 어젯밤 11시쯤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부인 최지영 씨, 황 대표가 있는 천막 안에 들어가서 여보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대꾸도 않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의료진이 곧바로 달려왔고 그제서야 상황의 위급함을 알고 저렇게 앰뷸런스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자, 어제 지도부 의원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달려왔는데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었습니다만은 뇌 부종 상태 이런 것들은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황 대표는 회복했고 지금은 1인실, 일반 병실 1인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가족들 간호를 받고 있다는 건데 의식을 되찾고 나서 다시 단식하러 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족들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겠죠. 자, 부인 최지영 씨는 그러다가 정말 죽는다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당초 오늘 오전 11시 황 대표 주치의가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또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브리핑을 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단식하는 사람은 당연히 계속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질게 나와야 합니다. 안 된다, 딱 잘라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 내가 황교안이다. 보신 것처럼 저런 현수막을 깔아놓고 오늘 아침부터 황 대표가 있던 그 농성 현장에서 단식에 돌입한 겁니다. 얼마 전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단식 농성은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거 말고는 출구가 없다고 말이죠.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을 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를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도 전화 한 통 없는 청와대입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야만의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까? 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나 원내대표가 지난주 미국에 가서 그 과정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지금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죠, 한테 했다는 발언 좀 상당한 파장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있는 내년 4월 임박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열지 말아달라라는 뭐 그런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여당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 유리하니까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하지 마라 이런 요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인 거죠. 자, 그런데 어제 이 소식 전해진 직후에 기자들이 몰려갔죠. 발언의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나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방미 때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의총 때 복수 의원님들이 좀 들으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번 방미 때 이야기한 거는 아닌데 잘못 들으셨나 봐요. 예.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외부에 전해졌냐면 어제 오후에 한국당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기자들 나가고 비공개 의총 때였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방미 성과를 소개하더라 하면서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나중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귀뜸을 해준 거죠. 자, 어쨌든 논란이 이렇게 계속 커지니까 저렇게 어제 오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약을 하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3차 회담마저 또 총선 직전에 열리면 대한민국 안보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회담 취지마저 왜곡된다라는 걸 금년 방한했던 미국 당국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미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 7월 방한을 했던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질 않으니까 나 원내대표 다시 또 추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 당국자에게 북미 회담 관련 어떤 요청도 한 바 없다라고 강조한 거죠. 자, 지난 7월에 말했든 지난주 미국 가서 말했든 미국 고위 관료에게 내년 총선 또 3차 북미 정상과 관련된 얘기를 나눈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요. 엄청난 파상 공세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분간을 못하는 이런 분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의사를 전했다 한들 그게 아무리 비공개 의총이어도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얘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 단식 시작한 당일날 지난주에 당일날 그때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도 당내에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그걸 의식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좀 과시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언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사연이야 어찌 됐든 신중치 못했다라는 비판 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는요. 합동참모본부의 두 번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정보가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59분경에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는 게 이제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고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 일본의 발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함경남도에서 발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륙을 관통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자, 지난번 10월 31일에 북한이 이제 초대형 방사포를 쏜 이후에 28일 만에 다시 이제 발사체를 쐈는데 글쎄 뭐 일본의 분석대로 탄도미사일일지 아니면은 뭐 방사포일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에 오늘은 한국당 내에서 이제 동조 단식 운동, 그러니까 움직임이 일었잖아요. 그러면은 단식이 좀 릴레이처럼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현재까지 단식을 시작한 사람은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 두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동조 단식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실질적 투쟁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 실질적 투쟁의 한 방편이 단식 아니냐는 거죠. 자, 물론 오늘 의총에서 구체적 방안이 거론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당 안팎에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은요, 최 반장 어떤 연유로 단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일단 그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무렵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방향을 틀어 이 청와대 농성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빈자리를 자신이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정 최고위원은 신보라 최고위원도 단식을 할 것 같은 눈빛이길래 같이 하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하겠다고 해서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뜻이 관철될 때까지 현장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 전에 북미 회담 여는 거를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하여튼 뭐 그게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는 뭐 속보가 어제 나왔고 저희가 이제 그 회의 때 그 속보를 전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말이 약간씩은 달라요. 지금 이제 설명이 좀 다르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은 했다는 거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네. 그 입장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지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다. 이런 대목이 있고 또 이번 방미 중에 전달한 의견이 아니라 지난 7월에 방한했던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했던 말인데 지난주에 본인이 미국을 갔을 때 비건 대표를 만났는데 비건 대표가 한국 총선이 4월에 있지라고 얘기를 하길래 볼턴 전 보좌관과 비건이 내가 한 과거 발언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나 원내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 발언 뭐가 잘못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제1야당 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입니다. 이 정권은 그저 북한 이슈를 선거용으로 써먹을 생각밖에 없으니 그런 문재인 정권의 속아 넘어가서 엉뚱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열지 말라며 제가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한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한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쳐야지, 뭐 미쳐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정상회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이제 본인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조건이 성숙되면은 이제 회담을 하는 거고 아마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요.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북미 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회담은 회담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이를 고려해서 개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고요. 윤소아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확실히 한국 국적 정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 당 저당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에서 나온 논평, 뭐 성명, 뭐 이런 걸 좀 보면 유독 겹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 대선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이 북한에 뭐 휴전선 부근에 총을 쏴달라 뭐 이런 뭐 총풍 사건, 이른바 총풍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거론하면서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심지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한 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뭐 어디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가 정무적으로 요즘 유독 실수하는 발언이 잦은 것 같다라면서 얘기를 하던데 보통 이럴 때는 아주 가까운 의원 한두 명하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손 쳐도 그게 만약에 뭐 외부에 알려지거나 그러면은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 하니 좀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중진 용퇴론 또 이제 험지 출마론 등등의 목소리에 대해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제 그런 뭐 또 이제 영화의 대사까지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어제 총선 출마지 두 곳을 꼽았다면서요? 네, 영남대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태어난 곳에 갈지 아니면 자라난 곳에 갈지 그건 내년이 돼봐야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곳은 경남 창녕 그리고 자라난 곳은 대구죠. 자, 먼저 경남 창녕과 관련해서는 태어난 고향을 위해 마지막을 보내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했고 이 대구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5번 이사를 해서 친구라고는 중고등학교 모두 대구밖에 없다며 애착을 보인 겁니다. 또 최근 경남 창녕 출신 엄영수 한국당 전 의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어있다라는 점도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최 반장이 오버할까 봐 제가 일부러 영화 대사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뭐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왜 자꾸 어울리냐? 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 뭐 1회차 만에 하차 선언 하긴 했지만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하고 정치 토크쇼 같이 네. 하기도 했었고 토론회도 나갔고요. 저는 기억나는 네. 발언이 옛날에 유시민 이사장이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참 귀여운 분이다 이런 발언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SNS에 그래요? 이렇게 네, 네. 썼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둘이 좀 친분을 과시하니까 홍 전 대표가 좀 주위에서 비판을 항의를 좀 받았나 봅니다. 자, 오늘 올린 글에서 이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탄핵을 당하고 괴멸당한다. 이렇게 발끈한 겁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 도대체 누가 유시민의 요설을 당해내겠느냐. 결국 당해낼 사람은 나뿐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도 모른 채 어떻게 총선 준비를 하느냐. 아직도 값싼 탄핵 동정에 휩싸여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관련 제목 잡을게요.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총선 전 북미 회담 우려, 나경원 틀린 말 했나?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는 검찰개혁 법안도 부의될 예정이죠.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회에 대한 사무처,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하루 어떻게 돌아갔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늘 아침으로 시간을 돌려서 각 당 원내대표들 발언만 들으면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로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과 합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흥정에 여념없는 야합 세력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질 뿐입니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명분도 동력도 모두 사라진 낡은 탐욕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면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협의를 해보자는 쪽이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협의도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강론에선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면 다른 길을 택하겠다라는 뜻을 재차 밝혔고요. 바른미래당은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전국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책임하게도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 순간 올스톱이 될 것입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방금 말했듯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와 전운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자체가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만 또다시 폭풍 전야가 돼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조를 추진 중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여야 4당 합의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합니다. 개혁의 아침이 밝아올수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개혁 저지를 위해 온몸 던져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국회 본청 계단 위에서 비상행동 선포식을 가졌고요. 비슷한 시각 민주평화당은 계단 아래에서 비상행동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천막 설치를 위한 각종 장비를 실은 이 민주평화당 트럭이 본청 앞으로 들어오는데요. 누가 내릴까요? 자, 정동영 대표가 직접 트럭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대한신당 분당으로 당세가 크게 줄어든 민주평화당. 일손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뭐 솔선수범의 차원이었을까요?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가 직접 천막 설치를 도왔습니다. 집을 잘 만들어야 바람이 덜 들어와. 연동형 하니까 조동형이냐고. 이제 2019년 겨울 11월 28일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최선봉에 서서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불행한 국민들이 정치를 희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 관철시키겠습니다. 네, 문제는 당분간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정권이라면서 정부 여당 탓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단식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단식을 이유로 한국당 주장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제1야당 대표에게 불법 부의 너무나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제1야당을 멸시와 증오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권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냥 조금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이 협상 국면에서 최대 난관이에요.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의 조건, 여건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푸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우리가 다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면 자명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이대로 그냥 쭉 평행선만 달린다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국회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일정부터 보면 자,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됐고요. 다음 달 3일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종료일이 다음 달 10일입니다. 자,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또 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민주당은 우선 정기국회 종료 전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혹시 10일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늦어도 17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앞으로 대략 열흘 정도의 기간이 국회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간 내에 여야가 극적 타협을 이룬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한 번의 대규모 충돌 또는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 소식도 잠깐 전해드립니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오늘 국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10시쯤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 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에 대한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회 방송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폭풍 전야, 여야 입장은 오늘도 평행선. 양 관장, 지금 이제 압수수색 얘기를 했는데요. 압수수색의 목적이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오늘? 예, 뭐 이번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난번 국회 방송 예. 압수수색 때는 그 여야 충돌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 운영위 전문위원실 기록 보존소 압수수색은 여야 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회기 중에 사임 보임 불가 이 여부와 관련해서 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사임 보임 과정을 두고 한국당은 그때 불법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뭐 국회 또 뭐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보임 규정이 담긴 국회법 조항이 통과되고 만들어진 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엄용수 전 의원이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최근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얼마 전 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엄용수 전 의원이 지난 26일 창원지검에서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직 의원이지만 패스트트랙 당시엔 현직 의원이었죠.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그동안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한 것을 빼고는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엄용수 전 의원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어제 이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 전망은 어때요? 자, 일단 본회의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로 7분 능선은 넘은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법사위 통과인데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법사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내일 오전 중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 처리를 해야 하죠. 참고로 민식이법의 또 다른 축이죠.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자, 내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여야 간 협의가 빨리 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이 아이들 6명의 이름이 붙은 관련 법안들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이 혜인이, 한음이, 태호, 유찬이 또 민식이법 등이 내일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도록 한국당도 노력해달라, 이 법사위를 여는 등의 총력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는요.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의원 정수 문제가 다시 변수가 되고 있다고요? 예, 현재와 같이 300명으로 묶어놓은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할 방안 찾으려다 보니까 묘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군소 야당들은 의원 정수 확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300명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240대 60, 250대 50,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비례대표 75석으로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75석을 다시 좀 줄이는 것에 좀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최근에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 240대 60까지는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조금 점진된 입장을 밝혀서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총선기획단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네,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요. 청년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우선 지금 이 총선에서 현역은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 도전자를 최우선으로 공천하기로 했고요. 또 경선에서도 우선 혜택을 줘서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도전자가 맞붙는 경우에는 정치 신인 가산점을 최저점인 10%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당원 당규상 이 청년 여성 도전자에게는 10에서 25%, 정치 신인에게는 10에서 20%의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이 신인의 가점을 최저점으로 해서 청년 여성 도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 겁니다. 네, 또 청년 후보자에 대한 무상 반값 경선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만 39세 이하에 대해서는 당에 내야 하는 후보자 등록비를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특히 20대 경선 후보자의 경선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또 3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천이 최종 확정된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 선거 비용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청년 후보의 선거 비용 보전 기준도 또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소소위 구속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예산안 심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소소위 기록은 남기되 공개는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팩트 수사 검찰, 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그동안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타다. 지난달엔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이재용 소카 대표와 운영사인 B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제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연내 통과, 가시화됐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교통위에서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논의했는데 여야 의원들은 타다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기여금 등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 후에 가급적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 데 합의를 본 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제18조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타다는 그동안 이 조항을 이용해온 거죠.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용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어제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 심사, 면허 총량, 기여금 산정 등 이것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 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 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합법적인 틀에 있는 사람들을 비합법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산업의 이름으로 오히려 침략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 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가 연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이 생기면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내년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거라는데 그럴 경우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검찰 기소에 따라 다음 달 2일에 첫 공판에 나섭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른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나서야 뒤늦게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내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가 열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주 목적이지만 최근 불거진 지방선거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한 질의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치원 3법 역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국회 상황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도 내일 기금 운용위를 열고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경 지난번에 가끔 썼구나. 예, 맞아요.